이끌어달라 러브콜, 김종인 도와줄 수도. 네,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선대위 구성 문제를 놓고 이 윤석열 후보 고심하고 있죠. 이 오늘 아침 이 윤석열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선출 후 처음으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분위기 어땠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이고, 찾아뵈야 되네. 주방 돌아다닌다고. 제가 자꾸 실언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를 써왔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실언을 좀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얘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은 마치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일단 뭐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기자들이 타이핑 소리도 들리고요. 이 주변에 기자들이 막 둘러싸여서 취재 열기가 참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 김현 기자, 분위기 어땠나요? 네, 저희가 현장에 갔던 기자들에게 현장 분위기 물어봤습니다. 네. 현장에 서 있던 기자들 굉장히 분위기는 밝고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특히 윤석열 후보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륜과 경험으로 우리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고 김 전 위원장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힘겨움에 빠질 때마다 이제 구원투소로 등반을 해줬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추켜 세우는 사실상 이제 공개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등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뭐 대거 출동을 해서 사실상 이제 김종인 모시기에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 건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러브콜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맞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맞는다고 얘기했나요? 네, 아까 이제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김정인 위원장 그럴 계기가 되면은 도와줄 수 있다. 네. 약간 애매모호하게 또 답을 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이런 질문도 계속 기자들이 던졌는데 아직 그런 것은 일체 알 수 없고 선대위원 구성은 후보가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답변을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현장 이야기를 들고 보면은 네.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계속 옮기면서 재청기면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윤석열 후보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구애를 보낸 만큼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조만간에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이건데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나온 얘기가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거는 아주 긍정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요거는 뭐 차차 좀 짚어보고요. 김현 기자,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주말치고 일정이 대외적인 이 공개 일정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구성을 좀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실제로 오늘 아침에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드릴 예정이긴 한데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 일정이 야구 관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야구 관람 이외에는 선대위 구성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상 이제 김종인 위원장 대려위기에 올인을 하는 모습이고 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좀 구체적인 내용은 총괄 선대본부장직을 없애고 총괄 선대위원장 산하에 분야별 총괄 본부를 만들어서 복수의 본부장을 두는 구상. 다소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 선대위 구상을 좀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이제 쉽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선대위 구상을 좀 마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한 줄로 좀 해보면 총괄 본부장을 없애고 좀 권한을 분산시키는 좀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총괄본부장을 없애고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게 그래서 이 위에 최종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힘을 몰아준다고 볼 수도 있고 아까 김현 기자의 얘기처럼 아니면
아예 이걸 좀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힘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이제 간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쪽으로 사실 대충 가닥이 잡힌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의미는 출판 기념회라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니 거기서 아무 얘기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격식을 갖춰서 공개적으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겠다라고 이제 격식을 갖췄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 뭐 도와줄 수도 있는데 뭐 결정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게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다. 이제 공개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기분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미 마음도 그렇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오케이 하지만 내용을 가져와 봐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김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금 원톱을 전권은 아니라지만 허수아비가 될 수는 없다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주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밑에 이제 본부장급으로 옛날에는 총괄 본부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맞아요. 선대위원장 밑에 뭐 선대위원장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었고 과거에는. 근데 총괄 본부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되 그 밑에 총괄 본부장이 아니고 여러 명의 한 대여섯 개 분야, 예를 들면 조직이면 조직, 홍보면 홍보, 정책이면 정보, 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러 명의 실무형 본부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할 조직을 만들겠다,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총괄 지휘를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그 밑에 또 원톱 총괄 본부장이 있다면 사실상 허수아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 분야를 원톱 총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지휘를 하도록 실무형 본부를 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조직안이 아직 대충 한 80, 90%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안에 구체적으로 그럼 총괄 본부장급들을 대여섯 개 이걸 누구로 앉힐 것이냐의 인선을 가지고 아마 원톱 선대위원장격인 김종인 위원장과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답을 안 준 게 아직 조직 구성안, 선대위 조직 구성안을 내가 보고를 받은 게 협의를 한 게 없고 누구를 또 본부장급, 내 밑에서 지휘를 받을 그 본부장급을 누구를 앉힐지를 아직 협의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조직은 대충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인선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윤석열 캠프의 경선 캠프에 있던 중진 정치인들을 대부분 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혁 때마다 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당히 아마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앉히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인선을 놓고 아마 앞으로 줄다리기가 예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인선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어쨌거나 김종인,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났다라는 건 이 주말 동안 만든 이 선대위 구성안, 이 구성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아까 보니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말을 뭐 썩 나쁘게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윤석열 후보가 왔잖아요. 네. 얼굴 표정이나 얘기하는 거를 봐서는 벌써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특유의 화법이 있거든요. 네. 선대 그 위에 합류하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럴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이 얘기는 얘기 끝난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네. 저분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화나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네. 긍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는 저렇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늘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자존감하고 자존심 두 개잖아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거고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존감,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 필요하면은 뭐 도와줄 수도 있다. 저는 뭐 예의가 끝난 걸로 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선대위에 얼만큼 영향을 힘을 몰아주느냐 뭐 이거 갖고 어느 정도 밀고 당기기는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어디 갈 때도 서로 분명하게 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저도 회사 몇 번 옮겨봤는데 월급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가면 나중에 가면 서운한 게 많아요. 서로 분명하게 하는 게 좋죠. 내 권한은 어디냐, 네. 내 임기는 어디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군데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녀서 그걸 그랬죠. 분명히 가는 그런 스텝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만간 뭐 출범을 할 걸로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야구로 말하면 구단주, 네. 김종인 후보가 만약에 선대위원장 하면은 감독, 그리고 그 당 대표 이준석은 저는 백오피스 책임자 뭐 이 정도로 역할 분담이 되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꼭 해야 될 거는 인재 영입과 연대 제휴 외부하고 안철수 후보나 이런 사람하고 연대 제휴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직접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또 재밌게 비유를 항상 잘 해주세요. 야구단에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재 영입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본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 윤석열 후보만 간 게 아닙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도 이 참석을 했는데 유호정 기자, 이준석 대표랑 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사무총장 놓고 또 분위기가 영 이상합니다. 네,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수백억 원이 이르는 대선 자금을 관리하는 국간직이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측에서 이제 본인의 사람을 앉히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일단 윤 후보 측은 이 자리에 권성동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의 한기호 사무총장이 직을 유지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6월 자신의 취임과 함께 임명한 이 한 사무총장을 바꾼다는 것이 좀 마땅치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한 사무총장이 어제 이 대표를 독대하면서 지금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자신으로 인해서 부담 가질 것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표 이 독대 이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사무총장 거취 문제는 윤 후보와 어떤 상의도 한 바가 없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교체를 원하면 직접 뭐 얘기를 하거나 논의를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물밑 작업을 하느냐 이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불편한 기류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한 기류가 오늘까지. 오늘 어떤 기류를 또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최고위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좀 어떤 얘기가 오갈지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오늘 당 최고위에서 오늘은 공개 발언이 없다라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네. 이례적이고요. 그러네요. 회의 뒤에 기자들의 질문도 피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 역시 일정을 이유로 아예 이 최고위 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네.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갈지 기자들의 관심이 또 쏠렸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윤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어떤 얘기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전문에서 위원장님께 좀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선대위에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장 얘기도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선대위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사무총장 교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직접 하신 건지 또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쯤 발표가 될지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최고위 참석을 갑자기 이제 안 하신 게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뭐 불화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말씀? 아니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위에 오늘 나가기 어렵다. 또 끝나면 여기 또 우리 출판 기념회도 와야 되고 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최고위 회의 안 나간 건 오늘 조찬이 있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사무총장 교체나 뭐 선대위 얘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좀 그만하자. 잘 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좀 지켜봐달라 이런 답변만 내놨고요. 이 전에 이 대표와 만났는데 무슨 얘기 나눴냐? 네. 이 말에는 특별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출판기념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있다라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화기애애했는데도 이 사무총장이나 선대위 관련 질문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딱 선을 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가 끝난 다음에도 그리고 오늘 출판 기념회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기자들의 백브리핑,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에 이 별다르게 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 프레스룸이 오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현장 인터뷰를 합니다. 그 내용 내일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당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지금 이 두 사람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지금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밀당인지 뭐 기싸움인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당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길래 이 두 사람이 이러는 걸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까 그 유호정 기자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당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권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제 네. 대선에는 대선 자금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거든요. 많죠. 그러면은 돈을 쓸 때마다 그때 쓸 때마다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좀 편한 사람을 당 사무총장에 일일이 이준석 대표가 선임한 아마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느니 물론 직접 본인이 받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편한 사람을 사무총장이 아마도 고관직이니까 앉히고 싶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무총장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불만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당대표가 된 게 한 6월 11일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한 5달 됐나요? 그런데 자기가 선임한 사무총장을 갈라 말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당원 당규를 보면 74조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당무 우선권이 일단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은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우선권을 대선 후보가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무총장 인성도 사실상은 후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지금 마찰을 빚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필요한 범위라고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사무총장까지 갈아야 되나라고 이준석 대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대선 자금을 써야 하는 것이니까 사무총장을 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갈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에 표출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당 사무총장을 설사 두 사람 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국민의 대표, 당대표 생각이 다르면 두 분이 그냥 전화 통화를 하든 둘이 만나서 뭐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건데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건데 자꾸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을 하느니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마찰을 빚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소탄대실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대권에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당 대표도 있는 거고 지금 대선 후보도 선출된 거 아닙니까? 목표는 같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겉으로 보기에 유권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서 당이 마찰을 빚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고 두 사람이 만나거나 전화를 해서 결단을 내리고 한 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나 사무총장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바꿨습니다. 그 당무 우선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굳이 물론 기간이 짧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쪽으로 가도록 서로 협력을 한번 한 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주말 동안에도 충분히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벌어졌던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벽화 논란인 건데 김현 기자, 저번에 줄리의 남자들이란 이 벽화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벽화가 논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대형 서점 담벼락에 줄리의 남자들이란 벽화가 그려지면서 굉장히 당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였는데요. 네. 이걸 둘러싸고 당시에 지지자들, 반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벽화가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려진 벽화를 보면은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저 벽화인데 네.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손바닥 왕자, 그다음에 사과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반려견 벽화가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의 그림도 있습니다. 이 벽화는 그래피티 예술가 님볼트 씨가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님볼트 씨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로운 정치 의견의 표현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쪽도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범죄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 이 담벼락은 임대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좀 빌린 상태고요. 네. 자유롭게 여기 벽화에 이제 미리 예약이만 하면은 그림이나 작품 등을 자유롭게 전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MBN 프레스룸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자 입장에서 저런 유명한 벽을 통해서 이 청년 작가들을 홍보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벽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벽을 임대를 했어요. 수준 있는 작가가 정말 풍자나 혹은 반드시 정치적인 게 아니어도 돼요. 장르나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 마음입니다. 네, 임대자 측은 이 벽을 보수와 진보, 혹은 정치적 색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이 벽의 절반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재밌는 작품이 곧 그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저 벽화 논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표현의 자유다, 명예훼손이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죠. 하지만은 표현의 자유가 너무 좀 넘치다 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이나 혐오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거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가장 위에 있긴 하죠. 하지만은 또 정치적인 너무 유분리에 따라서 진영 논리로 편을 가르거나 아직도 일종의 루머 정도인데 그걸 또 확대해가지고 저렇게 자기 색깔을 좀 주입한다. 이런 거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이 된다. 다만 이런저런 어떤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MG 잡아라, 연기에 야구 직관까지.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저희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호정 기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그 영상의 제목이 디귿, 지읒, 이응 게임, 네. 비단 주머니 속 명함의 정체는 이란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설명할 것 없이 어떤 영상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함께 대선판을 뒤집을 뒤정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런 것을 잡아본들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크라켄 시스템 저희가 가동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어줍지 않은 여론 공작이나 아니면 매우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인 어떤 그런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족한 시스템. 네, 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것처럼 디귿, 지응, 이은 명함이 계속 나오고 프론트맨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 네.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디귿, 지응, 이응은 디지털 정당위원회를 줄인 이 디정위의 초성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전문가를 찾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에게 대선 승리 비법이라면서 비단 주머니 2개를 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 2개 중에 하나가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 이 크라
크라켄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걸 홍보하는 영상이었던 겁니다. 이 대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기자회견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크라켄 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면서 여론 조작이 발견되면 선관위에 고발하고 이 수사 의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니 뭐 영상에서 이 가면을 벗고 나오는 이준석 대표 얼굴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 영상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유튜브 제가 지금 보니까 1.9만 명이 조회를 했는데요. 네. 좋아요는 930개고요. 싫어요가 2,000개가 넘습니다. 예, 네. 싫어요가 좋아요의 2배가 넘는 상황인데요. 네. 댓글을 살펴보니까 뭐 참신하고 보기 좋다, 이 재밌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도 물론 있었지만요. 이 신선하다는 반응보다 부끄럽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이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형 연기는 하지 마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일이나 해 형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뭐 네. 부끄러움은 당원들의 몫이냐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설픈 이 연기에 대한 재치 있는 댓글이 있기도 한 반면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이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옳은소리 유튜브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은 윤석열 후보를 띄우지 않고 이준석을 띄우는 것 같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민의힘 당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앞서 이 당원 게시판에 이준석 당대표를 향한 좀 쓴소리가 있었는데 관련 의견들이 이번 영상에도 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걸 보니까 조회수가 16만인데 뭐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2배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좋아요, 싫어요 다 합쳐서 10,00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뭐 요즘 말로 눈팅만 한다고 하죠.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냥 의견 표명 없이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접근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조회수는 일단 16만 회가 됐다고 하니까 뭐 굳이 좋아요, 싫어요 안 누르고 본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그거 조회수와 뭐 좋아요, 싫어를 얼마나 눌렀느냐 이걸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뭐 이렇게 재미있게 물론 노잼보다는 재미있는 게 좋습니다만은 어설픈 연기는 하지 말고 내용에 충실해라라는 취지의 청년층의 그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요즘 네.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이제 그 청년층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형식, 뭐 토크를 쇼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치중하고 야구장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뭐 친근함 수준에서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좀 더 충실히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우려를 전달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반페미니즘 일부 이제 남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반페미니즘 정서를 20대 남성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 펴거나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젠더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진짜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아주 구조적인 문제, 기회의 양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젠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그 2030에게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내용에 좀 충실을 하자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면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지금 고군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현 기자,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야구장을 갔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한국 시리즈가 열리고 있는 서울 고척돔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팀의 유니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야구장에 갑자기 나타난 이제 대선 후보의 모습에 시민들이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몰리는 네. 상황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야구장 방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어느 팀을 응원하냐는 질문에 대전에 근무했을 때는 하나를 응원했고 네.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을 응원했고
그다음에 광주에 근무할 때는 해태와 기아를 응원했다. 이렇게 약간 능숙하게 대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고 수업을 들었다. 뭐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뭐 기자들의 계속 질문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기자들을 향해서는 방금 이제 안타가 터진 것 같은데 이제 질문 그만하고 게임 보시죠. 뭐 이렇게 기자들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윤 후보의 지지세가 2030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친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다가가려는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어느 팀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 팀은 이래서 좋고 저 팀은 저래서 좋고 저 팀은 또 요래서 좋고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기성 정치인으로서 좀 화법을 이제 서서히 좀 갖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뭐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지금 2030 마음을 잡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2030의 마음을 잡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이 김현 기자, 홍준표 의원이 경선 끝나고 사실 조용했었는데 무슨 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가장 자신의 큰 지지를 보였던 2030을 위해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직접 소통에 나섰는데요. 그 청년의 꿈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게시판에 오늘 들어가 봤는데 네. 이미 1,300개가 넘는 글들이 달렸고 작성자들도 대부분 살펴보니까 2030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홍 의원이 이 질문들 중에 몇 개를 직접 골라가지고 네. 댓글로 직접 답을 이제 달기도 했었는데요. 네. 재밌는 뭐 댓글들 몇 개 설명드리면 경선 패배 후 사모님이 첫 말씀으로 무엇을 했냐 이렇게 질문에 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수고했어요. 뭐 이런 답을 들었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30의 열렬한 지지가 이번 경선에 펼쳐졌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 하니까 처음 이제 정계에 입문했을 때처럼 약간 자기도 왜인지 모르게 어리둥절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정치적인 질문도 이어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면 어떡하실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사법고시 9번 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할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영특하고 살이 분명한 청년이다. 뭐 가감 없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현 기자 뭐 직접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좀 혹시 질문도 남겼나요? 저는 질문은 따로 남기진 않았었어요. 남기지 그랬어요. 이제 프레스룸의 김현 기자입니다. 다음엔 출연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다음에는 이 남기는 센스가 있길 바랍니다. 꼭 남겨보겠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 직접 이 답글을 달면서 홍카콜라 정말 속 시원한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 유호정 기자, 홍준표 의원 이 결국 청년들의 마음 2030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선대위에는 안 들어가고 왜 밖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 지지세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 가는 거냐, 뭐 일각에서는 당내 세력화 얘기도 나왔고요. 더 넘어서 뭐 창당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홍 의원 측은 어리둥절할 정도로 지지를 했던 2030 이런 열렬한 반응에 대한 답변이다. 젊은 세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의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패배했을 때 그날 그 청년들이 워낙 막 열광을 하다가 굉장히 허탈해하고 그 다음에 해단식 할 때 막 울고 그랬었어요. 이 친구들이 바라는 바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이 꼭 대통령 후보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하는 코너에 상당히 많은 답변들을 스스로 직접 달아주셨더라고요. 당원으로서 역할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당 안에서 뭐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죠. 이현주 전 의원은 선대위에 안 들어가도 개별 활동이 아닌 외연 확장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대로 생각 그대로이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당원으로서 좀 최소한의 역할은 할 것으로 주변에서 기대를 한다라면서 지원 유세 정도는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원 유세까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뭐
긴가민가한 이런 이 화법입니다. 저희가 홍카콜라의 소식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홍카콜라, 콜라만 알아보면 안 되죠.